되면 혈압이 90에 60 이렇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자기 몸의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혈압이 정상인 혈압처럼 130에 90 이렇게 되면 부담을 느낍니다. 태양치들은 그런 사람들이 괜히 또 십전 내보탕 같은 거, 십전 내보탕 아시죠? 인삼, 황기 이런 들어간 약들입니다. 보약제 먹는다고 한의원 가서 십전 내보탕 지어 먹으면 열이 뻗칩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까 모양 체질의 경우처럼 150이나 160 올라가면 못 견디면 열 뻗쳐서 맨날 이렇게 이러고 다닙니다. 이러고 그리고 들어 누워야 됩니다. 아니면 쓰러지든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토양치들은 미식가들이 많습니다. 미식가 잘 먹기 때문에 그리고 호기심도 많기 때문에 이것저것 생소한 거라도 잘 먹습니다. 생소한 거 잘 먹습니다. 생소한 행위도 잘하고 생소한 거 잘 먹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 자료집을 보시면 또 알겠지만 요즘 그 인터넷이 발전해서 새로운 단어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얼리 어답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얼리 어답터. 얼리 어답터 뭐 하는 사람이 얼리 어답터지? 얼리 어답터. 신제품이 나오면 제일 처음에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왜 신제품이 나오면 제일 처음에 사겠습니까? 일단 호기심이고 1번 호기심입니다. 신제품에 대한 궁금증, 호기심. 2번은 뭐냐면 남들에게 자기를 돋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나 새로운 모델 샀어. 근데 조금 지나면 새 제품이 나오면 그거는 거래처벌이 났습니다. 다른 거 삽니다. 또. 그래서 얼리 어답터들은 그런 것들 많이 하는데 해외 여러 IT 기업들이 우리나라에다 R&D 센터를 많이 세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나라의 인구 비례로 토양체질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얼리 어답터로 인터넷에 들어가면 새로운 제품만 자기 블로그에다 싹 올려놓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기술개발센터를 우리나라에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활동적으로 아주 활약하는 얼리 어답터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런 얼리 어답터에게 제품을 공짜로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품을 처음 개발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미리 써보고 잘 퍼뜨립니다. 잘 퍼뜨려 주위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시험판 만들 때 미리 써보라고 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리고 또 아까도 이천수 말씀드릴 때 얘기했지만 토양체질은 자기 표출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좋은 곳에 있는 걸 참지 못합니다. 남한테 자랑해야지. 그래서 블로그도 열심히 올립니다. 그리고 색치감각도 좋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블로그에 들어가면 화려하고 시각적으로 아주 효과들이 좋습니다. 이제 블로그 얘기가 나와서 잠깐 엮기로 세면 블로그라는 도구는 제가 정의하기로 노출과 관음의 절묘한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블로그라는 블로거들은 자기를 적당하게 노출시키고 그 블로그를 찾아가는 다른 블로거들은 적당히 관음을 즐깁니다. 그렇게 저도 한 3년 열심히 블로그 했었습니다. 그럼 관음증은 어느 체질에? 질문은 나중에 받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특정한 질병을 가지고 있을 때 체질 병리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체질이니까 이 병은 무슨 장기와 무슨 장기의 불비형이 이 병을 만들었느냐 하는 것이 체질 병리인데요. 그러니까 장기 구조가 다르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위병이 생겼습니다. 위병. 밥을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가슴도 답답하고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하는 위병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체질 병리를 보면 목양 체질의 경우에 그 사람의 장기 구조에서 위병을 일으키는 장기는 간과 췌장입니다. 간과 췌장이 목양 체질에게 있어서는 위병을 일으키고 또 모금 체질에 있어서는 폐와 심장이 위병을 일으킵니다. 동일한 위병인데
그 토양 체질에 있어서는 신장과 심장이 윗병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동일한 만약에 이 사람이 윗병으로 병원에 갔다면 A라는 병원에 가거나 B라는 병원에 가거나 C라는 병원에 가거나 그 사람은 똑같이 윗병 위험이요 하면 어떻게 치료를 해줍니까? 똑같은 약을 줍니다. 똑같은 약 암포질 주거나 뭐 베스탈 주거나 페스탈 주거나 줍니다. 하지만 체질 병리라는 것은 이 어떤 사람의 체질, 목형 체질, 모금 체질, 토양 체질이 윗병이 왔다면 그 체질을 일으키는 장기의 불균형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게 체질 병리고, 그리고 당연히 치료도 다릅니다. 이 모양 체질의 윗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간과 췌장을 치료해야 되고, 모금 체질을 치료하려면 폐와 심장을 치료해야 되고, 토양 체질을 치료하려면 신장과 심장을 치료해야 됩니다. 이게 체질 병리와 체질 치료의 차이입니다. 다른 기존 서양의학과 전통 한의학과의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그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아까도 인구 비례 얘기했는데 만약에 세계 인구를 40억이라고 가정한다면 최소한 같은 체질은 5억 명은 있을 거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5판 40이니까. 그러면 5억 1번째 있는 사람하고 5억 번째 있는 사람까지 5억 명이 있자고 줄을 딱 세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5억 명이 똑같은 윗병이 왔다면 5억 명의 치료는 똑같은 치료로 똑같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게 체질침의 유대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5억 명 말고 다른 그룹의 5억 명은 전혀 다른 치료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윗병은 장기가 두 개의 장기가 불균형을 일으켜서 윗병이 생긴 것이고, 우리 흔히 앓는 척추 디스크 같은 것들은 병을 일으키는 장기가 3개입니다. 그리고 위궤양 같은 것도 일으키는 장기가 3개인데 그래서 질병이 복잡한 질병이 될수록 복잡하고 깊은 질병이 될수록 불균형을 일으키는 장기의 수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난치병, 불치병이라고 부르는 병들은 아주 자기가 가진 모든 장기가 다 균형을 잃은 겁니다. 그게 불치병이라고 할 수 있고, 다음은 이제 팔체질 감별법인데, 이제 그러면 체질을 감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체질을 감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체질은 체형도 결정한다고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몸을 다 벗겨놓으면 체질을 보기가 쉽습니다. 체질이 체형을 다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현실의 여건상 현실적으로 모든 환자들의 옷을 쏙 다 벗겨보는 건 별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팔체질 감별법 중에서 아주 팔체질 의학에 특별한 방법이 있는데 바로 체질 맥진입니다. 체질 맥진이 있는데 이제 이 양방 병원에 가도 맥을 보는 경우가 있지만 그거는 맥의 횟수만 셉니다. 그리고 또 한의원에 가도 맥진하는데 맥진을 하는 것은 기존 전통 한의학에서 맥진하는 것은 맥의 성격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맥의 성격. 맥의 성격. 그러니까 이놈이 빠른 맥인지, 이놈이 느린 맥인지, 이놈이 좀 금방 뛰는 놈인지, 이놈이 침울한 놈인지 이렇게 보는 것을 맥의 4가지 기본 특성을 부침지삭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이 맥의 성격인데, 근데 팔체질에서 하는 체질 맥진법은 전혀 다른 맥진법입니다. 그러니까 맥이라고 맥동은 우리가 흔히 여기 요골동맥에서 느끼게 되는데요. 요골동맥에 느끼게 되는데 그 맥동이라는 것은 자기 체질의 장부 구조가 총체적으로 나오는 신호입니다.
통째 나온 신호인데 여러분들께서 체질 맥진을 받아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체질 맥을 잡는 방법이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일단 깊게 눌러서 맥동, 심장으로 오는 맥동을 차단한 다음에 다시 느낍니다.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자면 프리즘이 있는데 프리즘 분광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일정한 빛이 이렇게 프리즘을 통과하면 이게 분해돼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맥이 빛이 원래 가지고 있는 빛의 원소들, 요소들을 보여주는데 체질 맥도 동일합니다. 프리즘의 원리와 동일한데 처음에 시술자가 환자의 맥을 먼저 확 잡아서 깊게 꽉 잡아서 맥동이 오는 걸 차단한 다음에 그 환자 체질이 가지고 있는 환자의 체질이 가지고 있는 요소대로 분해되는 걸 보는 겁니다. 분해되는 것을 나중에 그런 것이 8체질이니까 8가지 맥상도가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을 8가지 그림이 있는데 그것대로 체질맥이 시술자의 손끝에서 확인되기 때문에 그 체질맥을 확인해서 체질을 확정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8체질 한의원을 방문한다면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어디가 아프나 배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발도 아파요 이렇게 와서 왔는데 의사가 대뜸 침대로 올라가시오 묻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8체질 치료에 있어서 체질 맥진은 진료의 시작이면서 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8체질 한의원에서 쓰는 것을 전동 베드라고 하는데 베드가 이렇게 일정한 높이로 올라갑니다. 의사가 맥진을 쉽게 하기 위해서 90cm 정도 올리는데 그렇게 해서 처음에 환자의 호소를 듣지 않더라도 중요합니다. 환자의 호소를 듣지 않더라도 만약에 이 사람이 그 사람의 체질을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다면 환자가 가진 병의 상태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을 맥진했는데 목양 체질이 나왔으면 이 사람에게 사전 정보도 없이 당신 혈압이 높지 않소. 아니면 당신 가게에 혈압 높은 분이 계셨어. 중풍 알아서 돌아가신 분이 있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 내가 체질을 잡았는데 수음 체질이 나왔으면 당신 항상 소화로 고생하고 있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반응이 재빠른 환자들은 원장님 미아리로 가셔야겠는데 미아리로 갈 필요도 없이 그렇게 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환자와 대화하면서 치료합니다. 그리고 이제 체질을 판별하고 체질이 판별된 병의 적응증에 따라서 침을 시술합니다. 체질침은 일반 치법과 달라서 주관절 밑에 팔의 주관절 밑 다리의 슬관절 밑에 있는 혈자리만 씁니다. 네 군데에 우리가 흔히 오수혈이라고 하는데 8체질에서는 체질침에서는 그것을 장부혈이라고 합니다. 장부혈이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까 얘기했던 장부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혈이라고 해서 장부혈이라고 부르는데 각 그 경락에는 그 장부의 그 체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나타내는 장부, 간이면 간의 간 장부에 해당하는 경락, 간 경락이 있는데 그 간 경락과 연결되어 있어서 간은 목기라고 아까 했죠. 그 간과 연관된 장부혈이 하나 있고 그것을 자혈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 간이 가지고 있는 신호를 다른 장부들에게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5개 중에 오수혈 5개 중에 한 개는 자혈이라고 합니다. 자혈. 그것도 송혈이라고 합니다. 신호를 보낸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목기, 간 같으면 목,
그럼 목화, 토금수 4개가 있겠죠? 화토금수. 그럼 화토금수는 뭐냐면 다른 게 화하면 심장으로부터 오는 신호를 받는 혈. 토하면 췌장으로부터 오는 신호를 받는 혈. 금하면 폐장으로부터 오는 신호 받는 혈. 수하면 신장으로부터 오는 신호를 받는 혈. 이렇게 해서 한 개, 송혈 한 개 외에 4가지는 수혈이라고 합니다. 신호를 받는 혈. 그렇게 해서 장부에 불균형이 생긴 것을 찾아내서 또 해당 경락에다가 신호를 줘서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것이 체질침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간이 지나치게 항진되어 있다면 간을 다운시키기 위한 간 사방이라고 하죠. 간 사방을 놓습니다. 최가 치우쳐있으면 보를 본다면 최 보방을 놓고 그렇게 하는 것을 손과 발에 있는 장부 혈들에 놓는데 그것이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일정한 횟수 그리고 보호사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을 체질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체질을 확정해서 맥진으로 확정해서 이제 해당하는 질병에 대한 치료를 침을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자기가 시행한 치료가 정당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다시 맥진합니다. 맥진을 다시 합니다.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맥진하고 치료를 다 끝낸 다음에 또 맥진합니다. 통상적으로 2번 하는데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체질이 헷갈리면 자꾸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통상적으로 2번 합니다. 그래서 체질 맥진은 치료의 시작과 완결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환자들이 자꾸 내원하면서 그게 누적되면 이제 환자의 체질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 호전도나 증상이 수신되는 것들을 관찰한 다음에 환자와 함께 체질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체질을 확정하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이 사람의 어떤 환자의 체질을 확정해 놓으면 아주 편합니다. 그러면 이제 웬만한 우리 팔체질 의학에서 우리 로컬 한의원에서 볼 수 있는 환자들에 대한 체질침 처방들은 대부분 공개되어 있습니다. 아주 난치병, 암 같은 거 이런 거 외에는 그런 거 박사님 알고 계신데 그런 것들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제 한의원의 간판에 있는 문구가 뭐냐 하면 감기도 침으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앓는 감기도 오면 침만 가지고 충분히 케어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내원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체질을 확정했으면 이 사람이 무슨 질환을 가지고 오든지 다 이 사람을 치료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팔체질 의학은 아주 편리한 의학입니다. 이제 제가 지금까지 소개한 것처럼 체질 치료는 이렇게 체질침 그리고 또 시기법을 하는 체질 영양법 그리고 체질 약물 아까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렸던 호흡법처럼 체질 섭생법 이런 것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체질 치료법에. 그리고 특별하게 아까도 말했지만 인류 최초로 체질법, 시기법을 발표했다고 했는데 권도원 박사님께서 2차 논문, 1차 논문은 아까 얘기했지만 1965년에 발표하셨고요. 1973년에 명지대학교에 이때는 권도원 박사님께서 명지대학교에 근무하시고 계시던 때였습니다. 명지대학교의 의료원장을 맡아서 명지대학교에 근무하시던 때였는데 그때 명지대학 논문집에다가 2차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논문과 함께 체질별 시기법을 소개하고 그것이 세계 최초인데 사실은 체질별 시기법을 시행한 것은 60년대부터입니다. 근데 이분이 계속 이런 방법들을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다가 그렇게 발표하셨는데 그 이후로도 시기법들이 여러 가지 개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발표했던 내용하고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하고는 좀 다른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계속 시도를 계속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버전은 2005년인가 4년도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변화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팔체질 한의원에 가서 치질표를 받았는데 그것이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 때문에 버전 차이에 따라서 조금의 그 추가와 삭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이 강의를 시작할 때 말했던 것처럼 자기의 체질을 아는 것이 하늘의 명령을 아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이렇게 자기의 체질을 알게 되면 그 순간 자기 체질을 아는 것과 명령을 아는 것은 동격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체질을 알게 되면 그 체질 속에 하늘이 내린 명령이 같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체질을 아는 순간 자기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좀 선뜻 이해되기가 힘들 것 같은데 말씀을 드리면 체질에 대한 정보 속에는 자기의 체질에 대한 정보, 자기가 어떻게 장부대소를 타고났는지, 자기가 어떤 성격인지, 자기에게 무슨 재능이 있는지, 자기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면 좋을지, 자기가 나중에 어떤 배우자를 만나면 좋을지에 대한 정보들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그게 자기 체질을 아는 것이고, 그런 여러 요소들이 바로 하늘이 자기에게 내린 명령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식의 출발이면서 또 이런 자기 체질을 사회 속에서 실천하는 경로이기도 합니다. 아까 활동가와 비유했던 것처럼 만약에 어떤 사람이 토양 체질을 타고났다면 그 사람은 활동하도록 명령을 받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회 속에서 활동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자기가 받은 명령대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체질을 아는 순간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인간은 사회를 이루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처음 자기 체질을 아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거 우리 처음에 강조했죠. 다름의 인식입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죠. 다름의 인식. 자기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걸 인식했어요. 그거는 또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의 한계 인식과도 같습니다. 한계. 이게 무슨 말인가? 한계. 좋지 않은 말이죠. 한계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아까 저기 전임 회장님과 나눈 대화 중에서 저는 사실 오늘 체질이 가르쳐주는 진리에는 위반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는, 지금 벌써 이제 목이 잠기려고 합니다. 조금만 있으면 제 목이 갑니다. 맛이. 그렇게 이제 이렇게 자기가 잘하는 것과 잘 못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한계의 인식입니다. 만약 자기가 모경 체질로 태어났는데 노래를 잘할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그런 자기 인식을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 체질들에 대한 인식으로 확장하는 겁니다. 나머지 체질들에 대한 인식. 그러면 그럼 나를 인식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 쉬울 수 있는데 자기니까. 자기만 잘 살펴보면 자기는 잘 알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알아? 그게 이제 바로 체질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궁리들을 해보면서 처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면 자기 체질이 있으면 자기 체질과 정반대의 사람을 상상해 보면 됩니다. 근데 왜 한계 인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체질이 여기서 이만큼이라면
정반대의 체질은 벽이라고 하면 여기도 이만큼이 나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반대의 체질 사이에는 교집합이 없습니다. 교집합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모르면서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수양 체질이 빨리 얘기했죠. 그러면 수양 체질은 느릿느릿 이렇게 됩니다. 정반대. 그리고 자기가 막 일을 벌이면서 뒤처리도 못하고 막 다닐 때 이거 뒷수습을 누가 해줄까? 근데 사실은 토양 체질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비유하자면 이렇게 다닐 때 뒷수습을 해줄 사람은 수양 체질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토양 체질인 사람이 활동가 기질을 발휘해서 영업도 잘하고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늘 생기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수양 체질인 사람을 총무로 앉혀놓으면 잘 됩니다. 사업이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집안에서도 맨날 닭골만 쏴도 다니는 수양 체질 남편이 있다면 수양 체질 부인이 있으면 집안 관리를 잘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거 중요한 정보인데 중요한 정보입니다.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수양 체질은 정반대이기 때문에 체질적 궁합이 찰떡궁합입니다. 이렇게 둘이 만나면 다른 거 쳐다보지 않고 둘이서 사랑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 말은 잘 안 통할지 몰라도 잘 삽니다. 그리고 그걸로 다 해결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수양 체질이 남편이 됐든 부인이 됐든 어느 쪽이든지 수양 체질인 사람이 늘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한계 예측까지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궁리를 하면 사회 속에서 나의 인식을 토대로 다른 사람에 대한 인식으로 확장합니다. 수양 체질이면 수양 체질 알아서 다른 체질들이 연관돼서 알 수 있습니다. 인접해서 그러니까 수양 체질을 알았으면 수양 체질과 비슷한 건 아까 금음 체질이라고 했죠. 그런 금음 체질도 대충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팔 체질을 다 알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자기 혼자서 이걸 다 나머지 7가지 체질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팔체질이란 이론이 여러 곳의 사회 속에 확산된다면 나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수양 체질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저 사람이 내가 수양 체질인데 저 사람 수양 체질인 거 이해가 됩니다. 그런 것이 사회에서 각자 이렇게 그런 인식들이 공유되면 그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름의 인식을 뛰어넘어서 중요합니다. 공존과 조화입니다. 조화. 서로 다른 체질들끼리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가 서로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서로의 장기들을 서로 인정해 주면서 서로의 장기를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한계를 인식했기 때문에 욕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양 체질은 자기가 노래 부르고 싶은 욕구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노래 잘 부르는 사람 노래를 듣고 즐기면 됩니다. 자기가 나서서 노래 부를 필요 전혀 없습니다. 패도 약한데. 이렇게 해서 사회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다른 체질의 사람들이 공존하면서 조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권동 선생님과 우리 팔체질을 하는 우리 팔체질을 하는 학도들이 꿈꾸는 조화로운 사회의 모습입니다. 팔체질로 도달하려고 꿈꾸는 사회의 모습인데, 근데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팔체질론이 이끄는 삶을 살고 싶으면 가장 성결 과제 체질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강의도 듣고 하니까
체질을 알고 싶은 조급한 마음이 생겼을 텐데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방법이 하나 있으면 없는 건 아닙니다. 노련한 팔체질 의사를 찾아가가지고 내 체질이 어떤 체질이요? 딱 물어보면 끝입니다. 당신 토양 체질이요. 그럼 끝납니다. 근데 그럼 좀 약간 좀 어떤 의미는 싱겁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제가 보내드릴 만한 내용이 아니고 제가 드린 자료집 9쪽에 보시면 권도원 박사님께서 기독교 잡지 빛과 소금이라는 기독교 잡지가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권도원 박사님께서는 교회에 다니시는 분입니다. 장로님입니다. 그리고 팔체질로는 창조론을 지지합니다. 진화론을 부정하고 창조론을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진화론자가 계시거든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여담이고요.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에 오래도록 분량이 좀 많습니다. 오래도록 연재하신 일반인들, 특히 그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를 구독하는 구독자들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쓰신 빛과 소금에 연재하신 글이 있습니다. 꽤 많은데, 분량이 많은데, 제가 전문가, 이제 우리 한의과대학 학생이거나 한의사들이거나 하면 빛과 소금 10번만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권합니다. 입문하는 분들에게. 왜냐하면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팔체질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상설 교육기관이 없습니다. 저도 솔직한 말씀이지만 10년 독학입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는 권도원 박사님 실제로 만나뵌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10년 동안 권도원 박사님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설 교육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까 그 팔체질학 원리 같은 책 이런 것들이 어떤 전문적인 입문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체질에 입문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빛과 소금을 잘 읽어보시면 입문서로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팔체질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론이나 여러 가지 체질에 대한 설명들은 빠짐없이 다 담겨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권도원 박사님께서 직접 쓰신 글입니다. 누구가 대필한 것도 아니고 직접 쓰신 글이니까 그것을 전문가들한테는 10번 읽어보시라고 권하는데 일반인들이시니까 한 50번쯤 읽어보시면 50번쯤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빛과 소금을 찾아보셔야 되는데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네이버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팔체질 권도원 빛과 소금 딱 치면 나옵니다. 요즘 많이 인터넷 쏟아고 있습니다. 저작권에 위배되는 행위이긴 하지만 손쉽게 찾을 수 있고요. 블로그에 올려놓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인터넷 검색 얘기가 나왔으니까 높아시 말씀드리자면 팔체질로 검색해서 인터넷에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 권도원 박사님의 빛과 소금 외에 여러 자료들을 만나시게 되거든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쓴 글을 만나게 되더라도 그냥 끌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빛과 소금을 이제 충분히 읽어보신 후에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자기 기억 속에서 남아있는 가장 먼 기억부터 차근차근 가장 먼 기억부터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늘 알아왔던 질병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 빠져가지고 곤란을 겪은 적이 있는지 무슨 알러지 같은 게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보시고 연대별로 3살 때, 딱 4살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종이에다 적어 보시면 자기에 대한 어렴풋한 자기 인식이 생깁니다. 자기 인식이 생겨요. 그럼 이제 난 보니까 모금체질인 것 같아. 맨날 배탈이 났어.
생선 먹으면 좋지 않아. 상추 먹으면 맨날 대변이 풀어져. 이런 기억이 생기겠죠?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생기면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바로 그때 팔체질 의사를 찾아가면 더 깊이 있는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늦지 않으시니까 체질을 알고 싶어서 조급심을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자신의 체질을 알게 되었다면 팔체질론이 그런 대로 살아가시면 되는데 이것을 저는 오늘 이 강좌에 걸린 제목 체질이 지천명은 제 식대로 표현하자면 생명의 바른 길 찾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강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 몇 가지만 끊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몇 가지 인터넷에 올려놓으신 자료 우연히 보다 보니까 접해 보게 됐는데 체질에 대해서 심화된 그런 내용을 좀 많이 예. 체질의 성격에 대해서 예. 심화 성격에 대해서 좀 심화 설명 좀 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특히 모금 체질 그런 네. 내용 보면서 좀 기존의 다른 자료에서는 그렇게 이제 심화된 자료가 잘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자료 따로 정리된 게 있으시는 거?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따로 정리한 건 없고요. 그리고 이제 심화된 자료를 접하기 어려우시다는 말씀은 뭐 기초된 자료들 많이 보셨다는 말씀인데 제가 쓴 글이 혹시 심화되었더라도 권 박사님께서 쓰신 빛과 소금의 수준을 만분의 1도 못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속에 충분히 기초부터 심화까지 다 들었습니다. 저는 빛과 소금을 간혹 꺼내서 읽는데 읽을 때마다 새로운 구절이 보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젊은 철학자 중에 강유원 선생이라는 분이 있는데 혹시 그분의 블로그나 책을 읽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최근에 쓰신 글 중에 이런 거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읽어야 할 책을 읽을 때는 밑줄을 긋지 말라. 그러니까 제가 빛과 소금을 읽으면서 밑줄을 걷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밑줄 긋지 않은 곳에 새로운 진리가 숨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읽어보시면 그렇게 깊이 있는 인식에 도달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판체질을 접하는 의사들도 똑같습니다. 빛과 소금은 이건 일반인들 위해 쓴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해 버리면 그곳에서 아무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근데 자기의 단계가 넘어지고 인식의 깊이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시인 최승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의 깊이가 인식의 깊이다. 그러니까 인식의 정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도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비유한 적이 있는데 주석원 원장은 자기 책에서 자기는 프로 기사 6단이고 박사님 9단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박사님이 9단이시라면 18금만 돼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권유해드린 대로 빛과 소금을 열심히 잘 읽어보시면 그것 이외에 심화된 자료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러시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응원하시면 출판사에서 혹시 꼴리한테 한번 책을 한번 써보게 할까 이런 권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토양체질하고 모금체질이 닮았기 때문에 모금체질도 자기 표출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저도 저를 드러내고 싶은 것을 좋아합니다.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책을 쓸 예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간중간에 제가 스스로 반성하고 많이 접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드린 자료도 작년에 글을 열심히 쓸 때는 책을 하나 만들어 보고자 글을 썼는데 주석원 원장 책에 나오는 바람에 길이 짧고 그리고 똑같은 책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혹시라도 제가 쓴 글이
심화되었다고 느끼신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건 솔직한 말씀인데 권도원 박사님은 금양 체질이시기 때문에 권도원 박사님이 팔체질론을 창시한 시긴 분이긴 하지만 그분이 모금 체질을 저보다 많이 아실 수는 없습니다. 그건 아까 제가 한계를 얘기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같은 논리로 금양 체질이신 권도원 박사님께서 모금 체질인 꼴리를 많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쓰는 얘기는 제가 제 나름대로 제 속에서 소화한 얘기를 쓰기 때문에 달리 느끼시는 걸 수도 있는데 그리고 만약에 저처럼 다른 분들도 무슨 금융 체질인 분이 글을 쓰시면 아마 좀 더 심한 얘기를 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좀 글재주를 가진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이 많이 돌진 않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하면 뭐 답변이 되겠습니까? 두 가지만 제가 한번 음식의 속성을 어떻게 구하는지 조금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맥진 위치를 좀 정확하게 알 수 있으시면. 그거는 뭐 제가 그러니까 음식의 속성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강하게 타고난 장기고 약하게 타고난 장기가 있으면 음식은 보법만 있다고 했죠. 이 약하게 타고난 장기만 돕는 겁니다. 체질을 유익한 음식은. 체질이 해로운 음식은 얘를 돕는 겁니다. 얘를 도우면 예를 들어 속고치기나 질병의 상태를 만들기 때문에 해로운 음식이고 얘를 돕는 게 이로운 음식이 되어 있어요. 특히 근데 그 애초에 그 음식이 뭐 간에 도움이 된다는 그 속성 자체를 어떻게 밝혔는지. 그건 잘 모릅니다 제가. 그거는 아직 그 정도 공부까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간에 나쁜 그런 음식은 사가 되지 않은가요? 예를 들어서 간을 사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란 구조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사하려면 얘를 보호하는 걸 쓰면 되는 겁니다. 아니, 반대로 저쪽에 있는 걸 이렇게 나쁜 음식을 개발해서 거기다 그런 건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음식이나 약물은 사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란 구조를 이용하는 겁니다. 맥진 위치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의사분이 아니시죠. 그건 나중에 이제 또 기회가 있다면. 그리고 책을 보면 뭐 자료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요골 동맥이 있으면 이 요골이 있거든요. 요골이 경사면이 있습니다. 경사면 보통은 전통 맥진은 이 요골 경사면부터 시작하는데 경사면 밑에서 내려와서 삼지를 잡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 체질 맥진하는 기본은 이 세 손가락이 세 개가 아니고 한 개라는 개념입니다. 한 개. 판. 동일한 판입니다. 플랫인데 이 동일한 플랫을 동일한 각도로 동일한 힘을 주고 누르는 게 체질 맥진의 기본입니다. 세 개가 아니고. 근데 왜 세 개냐면 체질 맥이 나타나는 부분을 구분하기 위해서 체질 맥도에 보면 이렇게 1, 2, 3지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요. 이렇게 1, 2, 3 이렇게 하는 건 그 체질맥이 나타나는 형태를 구분하기 위해서 1, 2, 3의 구분이 있지 1, 2, 3지를 나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1, 2, 3지는 꼭 붙어 있고 그것이 나타나는 것을 부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전문가들도 아주 생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설명하려면 이것만 가지고도 2시간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린 그 주석원 원장 책에 대한 비판글에 보면 체질 맥진에 대한 소개도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파일을 여기 백 선생님한테 다 드렸거든요. 그것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분이 먼저. 아니 안녕하십니까. 저기 체질 침을 맡고 있는데요. 예. 일반 한의원에서 침을 넣을 때는 한 침을 꽂고 20분, 30분씩 넣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그냥 탁탁탁탁 잠깐 자극을 하는 정도 하더라고요. 그 차이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체질 침을 놓는 거는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를 이해해야 됩니다. 기. 여러분들도 뭐 기에 관심 많으시죠? 네. 청량역 앞에 가면
교회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인데 기가 무엇인가? 기가 무엇인가 하면 아까 이렇게 이렇게 있었죠? 이걸 기랑 관계라고 했습니다. 기라는 것은 많이 간이 세다면 이게 작고 센 쪽에서 약한 쪽으로 흐르는 흐름입니다. 흐름. 그러니까 이 공기의 흐름은 바람이라고 하죠. 바람이죠. 공기의 흐름. 공기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흘러가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 몸속에서 센 장기로부터 약한 장기로 영향력이 흘러가는 것을 기라고 합니다. 기. 그러니까 우리 10개 장부가 이렇게 있으면 센 놈이 약한 놈에 계속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습니다. 이렇게 막 돌아갑니다. 기가 돌아가겠죠. 근데 만약에 무언가 나쁜 요소가 있어서 돌아가는 자기가 스스로 돌아가는 기능 속에 뭔가 이상이 생겼으면 그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걸 침을 놓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을 놓는데 각 경락별로 흐르는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 경락유주라고 합니다. 경락유주. 그러니까 경락유주가 있으면 이제 흐르는 제 방향이 있으면 제 방향이 있어요. 제 방향대로 침을 이렇게 놓는 방법이 있고 방향에 거슬러서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제 방향대로 놓는 법은 수법이라고 하고 거슬러서 수법, 영법이라고 합니다. 영법. 알지 않은 거. 이렇게. 그래서 이제 침을 맞으셨다니까 이렇게 침 놓는 방향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침에서는 침의 여러 가지 요소 가운데 영수 보사법만 씁니다. 다른 침법들은 뭐 꽂아갖고 돌리기도 하고 9번 돌려, 16번 돌려 이렇게 굴룩 보사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사를 하는데 보사라는 것은 일종의 노적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배를 타고 물결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물결의 흐름은 뭘로 비유할 수 있겠죠? 기로 비유할 수 있겠죠. 물결의 흐름으로 갑니다. 흐르는 방향으로 많이 저으면 배가 빨라집니까? 느려집니까? 빨라지겠죠. 그건 이제 수법입니다. 그런데 흐르는 방향에 역해서 이렇게 거꾸로 짓습니다. 거꾸로. 그러면 배가 느려지겠죠. 잘 안 나가겠죠. 그러니까 그게 수법을 하는 건 보법이고 영법을 하는 건 사법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노적기에 비유해서 보살을 하는 건데 그렇게 이제 침을 놓음으로써 보살합니다. 근데 또 칠침에서 보여주는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반복 자침법입니다. 반복 자침법. 한 철자리를 아까 놓고 또 놓고 또 놓고 또 이렇게 놓죠. 그러니까 그렇게 놓는 것도 다 아까 이제 제가 장부열을 설명할 때 송혈과 수혈이 있다고 했죠. 송혈과 수혈. 송혈은 그 경락에 가진 신호를 다른 경락에 전달한다고 했죠. 그리고 수혈은 다른 경락에 보낸 신호를 자기가 받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먼저 놓는 놈, 칠칠 맞을 때 제일 먼저 놓는 놈이 송혈입니다. 신호를 줍니다. 만약에 그게 목혈이면 목혈의 신호를 하는 순간 다른 장기의 목혈들이 긴장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쪽에 가서 그 조절해 갖고 가서 목혈을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혈, 수혈, 송수 이렇게 송수 보내고 받고 이렇게 하면서 침을 놓는데 그것을 놓는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횟수가 정해져 있고 놓는 순서도 정해져 있고 횟수도 정해져 있어서 그런 그 법칙들이 일관되게 처음에 침이 놓는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이 치료가 완결됩니다. 여러분들 무슨 컴퓨터 프로그램 만들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쳤는데 마지막에 엔터를 치지 않으면 이 프로그램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침을 놔서 처음 철제를 쓰면 정확한 각도와 정확한 횟수를 지켜서 정확한 순서를 지켜서 마지막 혈자리까지 침을 놨을 때 이 치료가 완결되는 거지 중간에 틀리면 치료는 말짱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이건 남자분. 그 공부할 수 있는 그 텍스트가 많이 없어가지고 아쉬운데 동의수설본을 보는 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의과자 학생입니까? 예. 네. 몇 학년이신가요? 본과 3학년. 그럼 지금은 보시지 마십시오. 빛과 속을 먼저 보십시오. 그리고 왜냐하면 사상의학의 지식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먼저 동의수설본을 읽으면 동의수설본 자체가 어렵기도 할 뿐더러 그 가지고 있는 지식이 나중에 새로운 팔체질적 지식을 섭취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팔체질을 공부하시고 나중에 필요가 생기시면 필요란 시체말로 하면 약 팔아먹을 필요가 되는데 그 팔체질 한의원에서 그 재단 한의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권노은 박사님은 한약을 쓰지 않으십니다. 그러시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드린 말씀이고 저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동의수설본을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더라도 팔체질의학의 어떤 단계까지 오르면 그 다음에 동의수설본을 그때 보면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의 폭이 더 넓어지고 어떤 면에서는 사상의학보다는 팔체질의학이 더 진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 그 체질맥은 병맥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치료한 후에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의미는 뭔지. 선명하게 뛰는 걸 보는 겁니다. 선명. 네. 그러니까 건강이 나쁜 사람들일수록 체질맥의 선명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맥이 이제 동일한 위치에서 뛴다 하더라도 뛰는 힘이 작거나 희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뭐 숫자의 숙련도에 따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하여튼 체질침을 올바르게 시술했다면 시술하기 전과 시술 후에 맥이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팔체질학이 굉장히 말씀 들어보니까 완성돼 있고 그리고 효과도 굉장히 강력한 만큼 체질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그때 박사님 말씀도 그렇고 주변 분들 많이 듣기로 맥 찍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네. 정확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때 박사님 말씀으로는 기계도 많이 시도를 해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봤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실패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관심을 갖고 하다 보면 각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 연구할 것 같은데 그동안 그 실패하셨던 실패 어떤 거를 시도하시고 왜 실패했는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면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 만약에 연구하신다면 제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요. 제가 집에 옆에서 직접 이렇게 보고 경험한 게 아니라 이제 대략적인 말씀만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도은 박사님 한 번도 만나뵌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공개된 자료에 의한 정보니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시도했던 것은 서울대학이나 카이스트나 이런 데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은 체질 맥진기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한의원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맥진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진기를 개발하시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셨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근데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사람의 손끝의 피부 감각을 따라갈 수 있는 기계가 발명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포기하셨고요. 그리고 또 뭐 어떤 걸 시도하셨냐면 아직도 시도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는데 박사님한테 치료받으러 가시면 치과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셨을 거 아닙니까?
보신 분 가지고 쏟아부은 것이 DNA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하시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직 DNA 분석에서 유용한 결과를 얻었다고 발표하지 않으셨습니다. 연구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도하셨던 방법들은 그 두 가지 크게 본다. 그 두 가지가 있고 제 개인적인 희망사항이라면 DNA 분석에서 어느 정도라도 뭐 100%까지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팔찌질을 운용하는 데서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는 결과들이 도출되기를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팔찌질은 분명히 유전되기 때문에 유전 정보 내에 무엇인가 효용적인 정보가 있으라고 추측하는데 아직 그것에 대한 확정적인 결과 발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약 같은 것도 사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약 누가 사용합니까? 시약 사용하는 사람은 사입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링 테스트 사용하는 사람들 팔찌질 한의원이 있는데 아까 제가 이제 팔찌질 의학 체계를 말씀드리면서 완전한 의학 체계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론이 각 의학의 단계별로 이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오링 테스트라는 것은 팔체질 이론 밖에 있는 겁니다. 그 오링 테스트를 만들어낸 사람은 체질이나 칠자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링 테스트를 원용해서 무슨 뭐 이론 약물을 판단한다든지 이론은 뭐 침법을 판단한다든지 이론 음식을 판단한다든지 하는 행위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벤트 좋아하는 원장입니다. 이벤트 좋아하는 원장. 그러니까 사람에게 다른 환자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하려는 사람이지 병을 고치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린 테스트를 만약에 어디 팔체질이 아니더라도 어디 다른 한의원에 가시는데 오린 테스트를 하거든 의사를 얼굴만 보고 그냥 나오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오링 테스트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궁금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힘이 들어가는 걸 보면 제 견해를 지금 금방 표출했습니다. 짤막한 질문 드려주세요. 소약체질로 판명이 돼서 보리를 먹으려고 하는데 지나친 편식은 몸에 안 좋다고 하는데 아침은 보리차 먹고 보리 미숫가루 먹고 보리밥을 하루 종일 먹고 전략적으로 먹었을 경우는 혹시副작용은 없나요? 전혀 없습니다. 좋은 음식이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사고 방식은 그리고 하나는 아말감이 몸에 나쁘다고 해서 다 금리로 바꿨는데 보니까 소양체질에 아말감이 좋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말감이 좋은 음식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무슨 좋은 게 있는데 그걸 너무 많이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은 우리가 제도권 교육에서 받은 과잉증에 대한 지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잉증, 비타민 과잉증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토양체질이시라면 비타민 E 드시면 천년만년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좋은 음식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60 된 게 70이 되지 않는다고 했죠. 아무리 자기가 좋은 걸 먹어도 60 된 놈은 70이 되지 않습니다. 친구가